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투자인사이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김필수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최근에 이제 그 자동차 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 부족 얘기죠. 근데 반도체라는 게 안 만들어서 그렇지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공급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집적도라는 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도대체 이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가서 언제까지 이게 갈까요? 가을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가을까지. 가을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수급 조정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느냐의 차이점이거든요. 문제는 가을까지 가는 거는 결국은 공급량이 딸리다 보니까 누가 이제 로비를 통해서 얼마큼 뺏어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면은 이제 잘 안 팔린 차 줄이고, 잘 팔린 차 또 마이너스 옵션 통해서 빼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해야죠.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가 그 이후에 똑같이 부족 현상이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왜요? 다시 말하면은 안정된 공급에 대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재건 천재지변이든 간에 요번에 또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다 겹쳤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문제도 있었지만은 화재가 생기기도 했었고, 폭설이 또 났고, 폭설이 이 천재지변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차량용 반도체를 재점검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 핵심적인 부품 중에 한 가지가 차량용 반도체가 더 그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수급 조정 측면에 있어서 너무 왜곡된 공급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번에 다 확인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차 많이 만들고 반도체 수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배터리 K배터리라고 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램이나 이런 하이테크 쪽은 최고인데 난이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차량용 반도체는. 근데 베타적이고 장벽이 높아요. 이거 3%, 3%. 97%를 해외에서 한국에서 대한민국 한국 자동차 반도체 점유율이 자체 생산 자체가 3%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한 거예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국도 빅3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공급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무기화 될 수 있다, 전략물자가 될 수 있다는 게 판단이 되면서 최소한 핵심적인 뭐 MPU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차량용 반도체는 내재화, 자국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안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치명적인 손상, 국가경제의 자동차 완성차라는 게 미국도 전체적으로 5%가 넘거든요. 대한민국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0%거든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내재화에 대한 것들이 미국도 그렇고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화두가 될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 차량용 반도체의 특성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률이 최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잖아요.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없어요. 대한민국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램 기반이고 차량용 같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70% 차지하는데도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들어왔던 이유가 못 들어온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만들어봐야 손해인데. 손해고 또 장벽이 높아요. 그리고 차량용 시스템별로 해서 기능적으로 공정률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자체가 온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 습도, 온도, 그다음에 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반도체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내구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정률은 길고 수익률은 떨어지고 하나도 안 좋죠. 근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략 물자를 통해서 내재화에 대한 것들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내재화에 더불어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도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배터리야 뭐 K배터리라고 해서 3사가 포진하고 있고, 근데 반도체 쪽은 차량용 반도체는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거의 없죠. 지금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구조는 제가 보기에 구성을 어떻게 컨소시엄 구성해서 제대로 만드느냐 하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구성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형태로 만드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이 비용이 수익률이 적다 보니까 정부가 보조금,
그래서 요번에 발표했잖아요. R&D 비용 50% 지원, 뭐 세제 혜택 이런 것들 통해서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체 중에서 팹리스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 한국 반도체 등등 많이 있거든요. 이런 반도체에서 이 설계를 통해서 팹리스를 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한 다음에 모비스나 현대차에서 양산 모델을 써주는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구조를 정부에서는 마진을 보존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뭐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 등을 맞습니다. 통해서 그래서 최소한 국내에서 전체 물량의 10여 % 정도는 담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가 5, 6위까지 다 10%, 13% 사이에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인피니언, 이래가 뭐 물론 NXP, 인피니언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르네사스 또 IT라든지 쭉 이어지고 있고 이거든요.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은 10%, 13%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MPU 같은 핵심적인 차량용 반도체는 내재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또 유럽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지금 반도체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거기는 더 비상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도 늦었죠. 차량용 반도체 소재 다 뺏기고 있죠. 또 배터리 쪽도 뭐 파나소닉 생각이 잘 파나소닉 한 군데뿐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역할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은 더 비상이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요번이 기회지 않느냐 또 한미의 관계라든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도 또 우리의 어떤 이 반도체 주권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역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나 물론 이제 못 만들어서 공급 부족해서 그런 건 100% 맞는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의 수량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니 이 전기차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이 더 심해지는 그런 건 누적됩니다. 왜냐면은 내연기관차만 하더라도 100여 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고급차가.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 중에 반도체는 뭐가 많이 씁니까? 내연기관이 많이 쓴다는 전기차가 2배 이상 들어가요. 전기차 훨씬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반 내연기관차 부품이 3만 개 정도인데 그중에서 차량용 반도체는 핵심 부품이 100여 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기차는 13,000개에서 18,000개니까 내연기관차 전체 부품의 반뿐이 안 돼요. 반뿐이 안 되지만 전기전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제어 시스템의 반도체는 2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아이오닉 5나 EV6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오래 망한 거 아니에요? 현대차는 잘 만들어 놓고 지금 좋은 차 만들어 놓고 소비자한테 예약 4만 명, 3만 명 예약을 만들어 놨는데 주지는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독점하고 있죠. 다 먹는 거고. 근데 맞습니다. 테슬라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테슬라도 부족해요. 왜냐 지금 테슬라가요. 차량용 반도체가 여기도 딸리기 시작을 해서 전 세계 물론 이제 테슬라는 다른 데에 비해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더 강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견뎠는데 걔네도 뭐 예외는 아니죠. 오직 자유스러운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좀 BYD예요. BYD는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차량용 반도체 설계도 많은데 거기는 유연성이 좀 있어요. 아니 반도체를 못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설계해요. 그것까지 넓혀서 그래서 지금 그 회사를요 반도체 설계 회사를 BYD에서 분리 상장시키는 것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BYD가 생각보다는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니오라든지 지금 선대 뭐 떠오르는 기업들 샤오퐁 있잖아요. 있는데 저는 제가 돈이 있다 투자하라. 저는 BYD 택이랍니다. 중국에서. BYD가 가장 안정되고요. 칩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3대장을 다 갖고 있네. 그러면. 얘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 유연성에 대한 것들은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어서. 근데 역시 이제 뭐냐면은 공급해주는 부분들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만들어준 데는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파운드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다 부족 현상을 느끼는데 순서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시장이 가장 먼저 왔었고, 미국 GM이나 포드 같은 데 먼저 왔었고, 현대기아는 한 4개월, 5개월 준비가 더 많았으니까 물 주문량을 줄이지 않았으니까 좀 견뎠고 테슬라는 좀 더 견뎠었고 이런 데가 다 지금 영향이 오는 거예요. 다 부족 현상. 가뭄이 쭉 퍼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그럼 한 가을 정도나 돼야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전략물자로 바뀌었다. 전략물자라는 것은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작업자족 내재화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역할 분담을 한다는 거. 그래서 미래의 어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어떤 1위부터 6위, 7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순서도 바뀔 가능성이 있죠. 또 TSMC 쪽에다가 의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파운드리 쪽에다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것들도.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반년, 1년 후에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 지도가 글로벌 지도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막 흔들거리는 부분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BYD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BYD가 사실은 자동차 전기차 회사라고는 하지만 옛날엔 그 배터리 회사로도 굉장히 유력한 회사지 않습니까? 원래 배터리부터 시작을 했죠. 배터리에서 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최근에 보면 1분기 지난 판세를 보니까 CATL이 다시 1위 자리를 꿰차면서 배터리에서 상위권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묘한 상황들이 정말 이렇게 되면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인데 만약에 애플카가 선언한 것처럼 LFP를 어떤 형식으로든 주력 배터리로 사용하게 된다면 LFP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중국 회사들하고 싸워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LFP하고 NCM 쪽을 리튬이온 쪽의 NCM 배터리에 대한 것들은 가장 쥐약이 뭐냐면은 태생 자체가 열에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자체가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격이나 압력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것들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충돌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열폭주 현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애플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 전기차를 기반으로 모노셀 형태의 인산철이라는 말을 발표한 이유가 그 LFP의 그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이제 에너지 밀도가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열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강하기 때문에 화재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 거리는 안 나가지만 폭발은 안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떨어졌던 그 단점을 재설계를 통해서 좀 더 이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노셀이라든지 브레이드 형태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팩이 들어갔던 부분들 다 빼내고 그 공간도를 모두 다 셀로 채워서 극대화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방 하나짜리 배터리 팩을 만들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나오는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1.5배 정도 높인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도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50%를 30에서 50%를 향상시킨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특히 가격에 대한 부분들 있죠. 가격이 엄청 싸니까. 가격이 이미 뭐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한 $20-30 저렴해요. 킬로와트아워당 예를 들어서 뭐 $100 미만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NCM 같은 경우는 $120-30거든요. 이게 벌써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밀도에 대한 단점을 어느 정도만 보완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모델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안 한다는 게 정말 너무 크죠. 글로벌 시장에서 이걸 쓰기 시작하면은 흐름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CATL이 원래 워낙 이제 인산철 중심으로 해서 중국 정부의 기반을 바탕으로 이미 중국은 섭렵을 했고요. 또 물론 주고받기지만은 3세대 모델인가요? 아이오닉 시리즈에다가 그 CATL 거 배터리 쓰는 것도 결정돼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국내 배터리 3사의 미래 향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거리가 늘어난다 분명히 볼 수가 있어서 인산철의 어떤 위세, 강세가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려면 7, 8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향후 배터리 지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모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인산철 LFP가 한 주행거리 한 550km만 넣어주면서 뭐 중형차 정도 수준 사이즈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렇죠. 중형차에다 일반 일충전 거리를 500km 넘는다라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 판세. 그럼요. 완전 NCM 다 진짜 바보 되는 상황 오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일단 뭐 NCM을 각형이건 뭐 파우치건 원통형이건 간에 무작정 일단 열에 대한 취약한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각형이 그나마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법상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근데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전고체가 뭐가 필요하냐고. LFP로 해가지고 거리 한 600-700km 만들어주면 그러면 전고체도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일반 차를 500km, 600km 정도 일충전 거리가 나온다 그러면은요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 더 이상 일충전 거리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 되면은요. 그러니까 일반 택시 같은 것이 하루 정도 법인 택시가 운행하는 게 300km예요. 그래서 겨울이건 여름이건 간에
300km를 히터를 마음대로 켜고 300km 운행할 수 있다 그러면은요 이 법인 택시가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운전하거든요. 그렇죠. 이 만족도가 300km를 어떤 부하 조건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바로 400에서 500이거든요. 실제 거리가. 그러면은 불편함이 다 없어집니다. 일반 소비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집하고 직장 사이가 35.5km인데 일주일에 한 번 충전시키거든요. 배터리의 수명은 두 가지입니다. 급속 충전 안 하고 완속 충전할 것. 충전의 수를 줄이면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일주일에 한 번 충전시키고 밤에 쉬면 완속 충전한다. 배터리 수명 기업수로 늘어나요. 근데 소비자가 요구하니까 급속 충전하는 거 피로도 쌓여서 수명 줄어들고요. 또 비쌀 때 급속 충전기 쓰면은 값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250만 원, 거의 300원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쉬면 완속 충전과 비교가 안 되죠. 야, 그러면 교수님 제가 듣다가 상상이 되는 게 중형차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네. 전기차에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소형차에는 어차피 LFP 해가지고 500km 한계가 있으니까. 안 될 테니까. 그러나 중형 특히 SUV. 그러니까. 중형에 있으면은 세단에 비해서 공간이 넓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물론 무게가 좀 더 나가겠지만은 일충전 거리 자체가 500km 충분히 쓸 수 있다. 그 중형 SUV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서 중형 SUV 전기차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LFP를 담아내야 되니까. 담기 위해서. 네. 그게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보다 한 30%에서 50% 정도 개량이 되어서 늘어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게 패키지 기술이든지 무슨 뭐 블레이드 기술이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순간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인산철의 어떤 도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내 3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사실은 인산철로 바뀌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야 여기서 중국하고 인산철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건 LCD TV 잘 만들어서 중국하고 이긴다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제작사들이 인산철 배터리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 몇 군데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 판도가 바뀌거든요. 굉장히 고민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뭐 현대차도 그렇고 상당히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아니면 그 전에 그냥 조금만 달고도 엄청나게 거리를 빵빵 늘려주는 LMC가 완전히 완성이 돼가지고 걔네들 500km 가기 전에 여기 한 800km 가버리면 그렇죠. 우리 조금만 달아도 500km 가니까 자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참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금 나오는 LFP 같은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도전, 이 부분 또 가격 경쟁력과 에너지 밀도, 이 요소를 아마 앞으로의 미래의 평가 요소 중에서 배터리의 향방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흐름을 면밀하게 이 관찰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인산철 배터리를 어디서 쓰는지 또 이게 확산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 인산철 배터리와 특히 미래의 배터리를 향방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는 뭐 도요타 이런 데서 당장 2, 3년에 뭐 15모델 내놓겠다 이러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아니, 난제가 그러니까 만큼 많다는 겁니다. 교수님 제 말이 그거예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거는 그 이유가 안 터져요 하는 거 만들고 싶은 건데 그렇죠. 안 터지고 에너지 밀도 높이고 근데 가격이 천문학적 높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 좋아도 가격 높으면 꽝인데 근데 LFP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패킹이지 뭐 자체 뭐 기술을 어떻게 뭐를 조금 더 써가지고 뭐 실리콘을 쓰든 뭐를 쓰든 해서 더 늘려가지고 얘가 진짜 500km 넘게까지 중형차 기준으로 500km 넘게까지 만들어주는 순간 전고체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가격 경쟁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것들은 이미 입증이 돼서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에너지 밀도만 얼마큼 높여주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신기술을 통해서 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시킨다라는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요. 거의 유사하게 가게 되면은 LFP는 뭐 NCM 배터리보다 훨씬 더 장점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이거 오늘 방송하고 에너지 관련 주식 갖고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은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난리 납니다. 근데 유심히 한번 보세요. 아까 그 평가 요소를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을 나오는 뉴스 중에서 배터리 쪽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전고체 배터리도 뭐 새로 원천 기술 갖고 있는데 투자 많이 하고 그러지만 아직 꿈이고 해결 과제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힘든 과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먼 미래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은 지금 두 개의 싸움인데 누가 치고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면서 꼭 이거 들으시면서 항상 말씀드린 대로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구독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유튜브에서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를 치셔서 가셔가지고 꼭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배터리와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냉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으로 네. 지금 귀결이 되어서 이거 좀 걱정되는데. 그렇다고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들으셔가지고 그냥 뭐 이제는 인산철이야. 이제는 익히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뭐 도전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거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4680 뚱땡이를 내놨다는 거는 인산철을 쓰겠다는 의지가 아니거든요. 일단 그렇죠. 지금 1등은 인산철 쓰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배터리 투자 관련해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정도까지만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테슬라가 치고 나가는 게 방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4680 쪽은 자동차 이 배터리 회사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거 4680 자체가 테슬라만 선언을 했는데 네. 이게 표준화가 돼가지고 여러 군데다 팔아먹으면 괜찮은데 네. 테슬라 하나를 위해서 만들기에는 네. 너무 위험 요소가 커서 요새 딜레마 타임입니다. 네. 예, 그거는 제가 직접 여러 군데서 얘기 들은 거. 그럼 열 문제 해결이 되나요? 굉장히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원통형은 에너지 밀도가 가장 많이 떨어져요. 네. 공간이 너무 낭비 요소가 커요. 둥그렇기 때문에 네, 공간이 크고 네. 각형이나 파우치가 일단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고요. 네. 그 다음에 열적인 특성은 가장 견딜 수 있는 거는 각형이고 이런 장단점이 서로 교체를 합니다. 네. 원통형에 대한 것들은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배터리 데이 때 4680을 발표를 하면서 배터리 회사들이 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이 기존 것보다 몇 배 높이는데 기존 것들은 여러 가지 응용이 딴 데도 여러 군데 썼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팔고 딴 데도 팔 수가 있어요. 그럼요. 18650이라든가 네, 21700 다 딴 데서 쓰고 있으니까. 근데 4680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응용 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요구하는 데만 공급하는 것 자체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왜냐면 다변화에 대한 건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네.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기존의 그 원통형이 만들기가 돈이 쌌죠? 비용이 쌌죠. 저렴하고 훨씬 낫죠. 그래서 뭐 이 4680이면은 싸다고 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 그렇죠. 건데 에너지 밀도 높이고 밀도 대비 가격이 싸지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국내 3사도 그렇고 하여튼 요새 이 배터리 싸움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주도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향방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막 그런 변수들을 한번 좀 유심히 보시고 정보체는 좀 먼 미래니까 크게 길게 보시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핵심은 그 테슬라의 대수가 언제 200만 대, 300만 대, 400만 대가 가시권으로 들어오면서 갈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항상 테슬라에 대한 거 물어보시는데 아직 혁신의 아이콘인 건 맞지만 옛날같이 두 걸음 앞서가는 게 아니라 반 걸음 사이로 좁아지고 있다는 거. 쫓아오는 속도가 많아서 옛날같이 독점에 대한 것들은 끝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올해 2021년도에 전기차 생산 대수가 500만 대라고 하면 네. 진짜로 500만 대란다고 하면 테슬라가 아무리 잘해봐야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20%를 못한다는 계산이 못 넘어가죠. 나오니까. 올해 원래 목표가 75만 대 정도 예외 그 정도 잡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올해 만약 500만 대다 그러면 20%면 100만 대. 네, 100만 대 못하죠. 못하죠. 네, 이번에 베를린 공장이 안 돼서 베를린 공장이 됐으면 100만 대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안 됐으니까 100만 대 못하니까 20% 무조건 안 된다는 소리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럼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작년 19가 네.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테슬라 관련해서 테슬라 차를 사라. 제 입장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테슬라는 차를 사. 네. 괜찮아. 오케이. 차 사. 주식? 점유율 떨어지는데? 점유율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과거 다른 주식들을 보면. 네, 그렇죠. 다른 주식들을 보면 점유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그거라서 여러 번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네. 점유율 떨어지면 어떡하죠?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교수님 나왔으니까 이게 섞이는 방송이니까 맞습니다. 제가 여기 평소에 진도 안 나갔었는데 여기까지 진도를 한번 조심스럽게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100만 대 만들어주기를 바랬어요. 100만 대를 만들어주면 점유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치 자체가 틀려져.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이 열렸는데 딱 베를린 공장 올해 안 돼? 그때부터 이랬었거든요. 저는 앨런 머스크 자체가 총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 살을 다 깎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무게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면 투입 때문에 다 망하지 않습니까? 투입까지는 괜찮은데 비트코인 때문에 요즘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좀 그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그걸로 돈을 크게 벌긴 했으니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비트코인으로 돈 번 맞습니다. 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재미난 우리 김필수 교수님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재미난 얘기, 특별히 반도체와 배터리와 관련된 얘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또 네. 장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증시각도 TV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